알고 걷는 길 모르고 걷는 길 세상을 걷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지금 중국에선 별그대 열풍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김수현 씨는 이미 탑스타 자리에 굳건히 올랐고요. 별그대는 OST도 많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윤하의 별에서 온 그대, K-윌의 별처럼, 허각의 오늘 같은 눈물이, 김수현이 직접 불렀죠. 너의 집 앞. 정말 여러 곡이 히트를 했습니다. 따라서 OST 수익도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제작사 측에선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기존 OST보다 높은 수치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내색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OST는 가창료만 받고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창료라는 건 노래를 녹음하는 대가를 말하는데요. 탑스타들의 경우에는 흔히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지도나 사전 계약에 따라서 저작권료를 칼같이 배분받고 또 러닝 개런티를 주기도 합니다. 음원이 많이 팔리거나 드라마가 잘 되면 그에 따른 수익을 계속 배분을 하는 거죠. 히트가 확실히 보장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섭외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OST라고 하면 누가 그걸 돈으로 주고 사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으니까 세상의 흐름은 절대로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그대 OST 중에서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듣겠습니다.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며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그러니 너를 들여다보고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잘라 나는 온통 너로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세월호 참사 악몽이 제 가시기도 전에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이 추돌을 해서 230여 명이나 넘는 승객이 부상을 당하는 정말 아찔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량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동 제어 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1974년에 1호선 청량리 구간이 완성된 이후에 지금 1호선에서 4호선까지를 운행하는 서울 메트로 열차의 반 이상이 16년 이상이 된 노후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안전사고가 반복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공공연구원의 박흥수 철도정책 개건연구위원과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연구위원은 18년 이상 기관사로도 일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지난 금요일 사고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세월호에 이어서 또 났기 때문에 더더욱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일각에서는 예견된 사고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예,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전 문제보다는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예. 세월호 사고나 지하철 2호선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안전에 대한 그 생각의 대전환이라는 것은 효율보다는 안전을 앞에 둬야 된다 이런 예,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원인은 어떤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열차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호 체계가 오류를 보인 건데요. 네. 그 지하철은 ATS라는 열차 자동 정지 시스템이라는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어서 사고가 난 것인데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차 자동 정지 장치 ATS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그러면 이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운행을 한 거예요? 이 ATS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정을 했는데요. 네. 이 수정한 뒤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더 심각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오류가 일으키는 과정이 방치된 채 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은 사고가 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호가 열차를 신호가 방지하는 시스템인데 열차 네. 충돌을 이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오작동을 했던 것은 열차 안전을 하는 최후의 보루의 방어막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말씀드리면 정말 더더욱 아찔해지는데 예. 그러면 안전점검을 좀 자주 하지 않나요? 특히 신호기는 요번엔 특별 안전점검 대상 기간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런 특별 안전점검과 무관하게 신호 측에는 일상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예. 더구나 데이터 수정 작업 이후에는 더 집중적으로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봤어야 되는데 특별 점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안전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이 ATS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그 기간이요. ATS는 기간이 아니라 상시로? 이게 늘상 예. 아주 작은 오류라도 이게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건 시간 제한 없이 항시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으로 갖춰야 됩니다. 조그마한 오류도 여기서 발생하게 되면 열차 안전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이요. 그 서울 메트로 신호팀 직원이 이 추돌 사고가 나기 14시간 전에 예. 신호체계 오류가 인지가 됐다. 그랬는데 가만히 있었다라는 또 사실이 수사본부에서 밝혀졌어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그 신호 체계가 가끔 오작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출동해서 개선하거나 아니면 네.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건 바로 정상화되기도 하는데 그런 면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똑같은 바로 정상화될 것으로 간주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특히 이 부분은 바로 며칠 전에 그 데이터 수정을 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데이터 수정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ATS 신호 시스템은 그 열차의 속도를 초과했을 때 네. 비상제동을 하거나 아니면 앞차의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제어 장치입니다. 근데 이런 제어 장치들이 그 을지로 입구역에서 서로 열차가 마주칠 때 반대편 열차에게 속도를 잘못 인식시켜서 이 열차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좀 수정하려고 정상적인 운행 방식으로 수정하려고 데이터를 수정했는데 네. 이 수정 과정에서 오류가 또 발생한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호가 나야 되는 지점에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차량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16년, 15년 이렇던데 예. 이게 노후에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인력이 그만큼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체크하고 알리고 이런 그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일단 이번 사고와 노후 차량 간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네. 신호 시스템이 방어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기 때문에 사고 난 거고요. 네. 근데 한 발 더 나가다 보면 요즘 새로 들어오는 신형 차량들은 구형 차량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제동 성능이나 제어 성능이 발달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 지난번 사고 같은 상황에서 비상제동에 걸렸으면 훨씬 더 빨리 정차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노후 차량들은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이 젊은이보다는 아주 기동성이 상실된 노화된 육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적 마모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런 노후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고장의 위험성을 안고 달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차량의 어떤 나이, 예. 연령이 좀 제한이 돼 있지 않나요?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네. 제한이 돼 있었고 엄격히 관리가 됐었는데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일반 열차와 전동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량 내부 연한이 과도한 규제라고 폐지됐고요. 아예 없어진 네. 거예요? 예, 아예 없어져서 지금은 법적으로 차량을 수십 년 이상 써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나이 많은 그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정도까지 있는 거죠? 30년 이상 운행되는 기관차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 열차는 이렇게 일반 자동차 다르게 항시적으로 운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25년 정도 운행되면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 마모되고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데 정비 점검을 통해서 이 운행 안전성 확보한 다음에 운행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세월호도 침몰하기 전에는 정비 점검상에서 다 양호하다고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비 점검의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연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 안정성보다는 차량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용 절감,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 이런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사게 되면은 돈이 더 들고 하니까 교체하지 않고. 그래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안전은 부차적인 문제가 돼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노후 차량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호 시스템을 감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은 잘못도 있고, 그런 거네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노후 차량에 대한 이런 규제를 완전히 없애버렸을까요? 그게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과도한 규제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사고가 안 났다면은 이 차량들도 계속 운행을 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5년 주기로 계속 정비를 통해서 40년 이상 운행할 수도 있었던 차량들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한 25년 정도면은 수명이 다 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도 좀 들여다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특별 점검도 있을 테고 상시 점검도 있을 텐데 대개 어떤 주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이제 운행을 마치고 오면은 상시적 검사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일상 검사로 해서 3일 주기, 또 일주일 주기에서 그 주기마다 이 점검해야 되거나 갈아야 되는 부품들 이런 것들이 대상이 다 다릅니다. 네. 근데 이 열차가 노후될수록 이런 정비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또 이 비용 절감, 여기서 또 작용하는 게 비용 절감의 법칙인데요. 인력을 많이 줄이고 또 아웃소싱 하다 보니까 열차 점검 주기를 늘리거나 그러니까 일정한 키로수마다 점검해야 되는 그 키로수를 더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열차 안전을 더 위험에 몰아뜨리는 방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된 것이죠. 지금 연구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아웃소싱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안전과 관련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외주를 주는 건가요? 이제 향후 지하철 공사의 경영 개선 계획들을 보면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나눠서요. 예. 비핵심 업무는 모두 외주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런 건데 그 비핵심 업무 중에는 이런 신호, 정비
이런 파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인력을 감축하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비용적 효과는 있겠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주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이신가요? 예, 과거에 보면은 뭐 선로 공사를 하든지 이랬을 때 코레일이든 서울 메트로든 그 해당 이 운영 기관이 책임을 졌거든요. 네. 근데 이 외주를 하게 되면 선로 공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 났더라도 그것은 그 운영 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외주 업체 사장의 책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이 상시적 위험을 안고 있는 네. 이런 체계로 변화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안전을 앞설 수는 없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예, 예. 박 의원님도 18년 동안 기관사로 일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예. 이제 기관사 같은 경우에 지금 1인 승무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1인 승무를 하는 곳이 있고요. 네. 2인 승무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추세는 앞으로 계속 1인 승무 체제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1인 승무하면은 많이 위험해지나요? 기본적으로 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 근데 어떤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지난번 사고처럼 이렇게 일이 터지면 그 기관사 혼자서 관제실과 통화도 해야 되고 사태도 파악해야 되고 차량의 이상도 관찰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긴박한 상황에서 혼자 이걸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1인이 아니라 뭐 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타게 되는 2인 승무제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 메트로나 코레일은 2인 승무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요. 네. 다른 대부분의 지하철들이 2인 승무 체제로 가고 있는데 지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에서도 예. 1인 승무로 인해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그 분석이 있거든요. 아, 그때도 그랬었군요. 예. 맨 뒤에 차장이 승무했다면 그 화재 상황에 정신이 없는 기관사를 대신해서 뒷부분에 있는 많은 승객들을 대피시킬 수도 있었는데 네. 오직 한 사람이 그걸 책임지다 보니까 피해를 더 키웠다. 근데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1인 승무를 통한 인력 감축, 뭐 비용 효율화 이런 것으로 했지만 수많은 생명이 대신 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고가 된 거죠. 지금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개선돼야 될 게 많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예. 재발돼서는 안 되는 사고인데 이런 열차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뭐 대안은 많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뭐 노후 차량 교체라든지 네. 무분별 아웃소싱 중단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게 사고가 나면 막 그 사회적 여론도 있고 환기가 됐다가 네.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잠잠해지는 게 이 반복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들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예.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이 안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체제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목소리 그렇습니다. 많이 내주시고요.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개관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철도 안전사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비용 절감, 효율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최우선되어야 될 건 안전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4부에서는 또 재테크 상담이 있는데요. 상담이나 또 앞선 또 인터뷰에 대한 의견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연구사업원 또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YTN 라디오 봄 개편을 맞아 경제 뉴스에 나오는 생소한 단어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 오늘의 경제 키워드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TPP입니다. TPP는 영어로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의 약자입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나라들의 경제를 개방해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는 뜻으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참여 의사를 표시한 상태입니다. FTA가 두 나라 간에 맺는 자유무역 협정이라면 TPP는 태평양 주변 국가들이 한꺼번에 FTA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4부에서 재무 노무 상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없고요. 개편과 함께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월요일 날 상담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또 알짜 부동산 정보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뒤집기와는 잠시 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경제를 앞면만 보면은요, 진실을 다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도 봐야 되는데, 저희 생생경제가 이런 그 의문을 항상 달아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인데요.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화 가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사실 원화 가치가 너무 올랐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예. 네, 그 면이 어떤 건지를 앞뒤를 다 알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은 사실 당연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게 달러화와 대비해서 원화 가치 언제부터 얼만큼 오른 거죠? 예, 원래 한 1,080원 한 달 전에 갔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최근에 1,030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대부분 그동안 1,050원이 그 밑으로 안 내려왔었어요. 네. 1,050원 밑으로는 안 내려올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대들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는 1,050원 밑으로 지금 내려온 것이죠. 예, 1,030원에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방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더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0원 네.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네. 달러원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 그러니까 원화 네, 가치가 더 그렇죠. 오를 원화 가치가 것으로 오르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1,080원에서 1,030원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좀 조정을 거칠 것 같은데 네. 미국 경제 여건이나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은 원화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다,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원화 가치가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는 거는요? 예, 우선 그 미국 경제 여건을 보면은 달러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최근에 그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기는 있는데 미국 경제가 성장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의회에서 잠재 GDP를 추정해서 발표하는데 실제 GDP가 그것보다 한 4% 정도 낮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GDP가 잠재 GDP 수준에 접근해 가야지 미국 경제 안전이 회복되는데 아직도 그 수준 이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인가 그 시점이 남아 있는데요. 네. 아마 금리 인상 시점이 적어도 올해는 아니고 내년 하반기쯤 가야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최근에 그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줘야지 해당국 통화 가치도 오르는데
예. 금리가 뭐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미국 금리가 오른다면 달러화는 그때까지는 계속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동안 뭐 금리 0%까지 내리고 3번에 걸쳐가지고 양적 완화, 그냥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것이죠. 한 3조 달러 이상 풀었거든요. 네. 근데 그 푼 규모를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차 양적 완화 때 850억 달러를 한 달에 풀기로 했는데 지금 한 450억 달러로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돈을 덜 푸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죠. 예. 그 이면에는 미국 경제가 실제적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덜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의 체질, 뭐 상태를 반영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 원화를 올리는 요인으로 보면은 달러화에 비해서 본다면 달러화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예. 또 그 경상수지 흑자 요 부분도 원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정말 많이 나고 있어요. 예. 예, 작년에 799억 달러 났거든요. 예, GDP 대비로는 6.1%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경상수지 적자가 4% 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제안을 했었어요. 적자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흑자. 지금 6%가 넘어버렸거든요. 경상수지 흑자죠. 흑자가 네, 흑자가. GDP의 4%가 넘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6%가 넘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나 미국 같은 데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나는 것은 한국의 원화 가치가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문을 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이나 국제통화기금 IMF는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4월 달에 그 미국 재무부에서 국제경제와 외환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여기서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한국 외환당국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조절하고 막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 보고서가 나온 후에 환율이 1,080원에서 1,030원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또 이 보고서 전후에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예. 지난 4월 달에 거의 3조 정도 주식을 순매수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판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 주식을 산 거죠. 예. 주가가 올랐습니다만은 환율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최근 며칠 동안은 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네. 일부 외국인들은 환율이 떨어질 걸 기대하고 주식 샀다가 떨어지니까 지금 환차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샀던 것도 환율 때문이었고 예. 또 파는 것도 환율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 갑자기 살만한 매력이 있지도 않았었고요. 또 갑자기 네, 그렇죠. 팔만한 그런 또 매력이 없는 점도 없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화 가치를 올리는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실질금리가 환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명목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네. 최근에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아졌죠. 예, 그래서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최근 환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실질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국채 10년짜리 수익률이 한 3.5%거든요. 네. 미국 2.7% 안팎이고요. 근데 물가가 지금 1.5에 3% 안팎이니까 실질금리가 2%가 넘죠. 네. 이게 일본은 마이너스 0.9%예요. 네, 마이너스 금리죠. 예.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금리 차이를 누리기 위해서도 해외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 달러에 비해서 얘기를 한다면 달러원 환율이 될 텐데 그것의 적정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적정 수준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기준 시점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교역 관계에 있는 몇 나라를
구해가지고 환율을 구하냐 이런 거에 따라 정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저는 적정 환율 구하다가 포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요. 근데 최근에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최근 3월 달에 추정해 보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원화 가치가 8.7% 정도 가대평가됐다. 아, 그러니까 높다는, 그러니까 예.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네요? 환율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요? 예, 원화 가치가 지금 너무 올라가 있다. 돼 있다. 아, 이건 어떤 그 기준으로 책정을 한 거죠? 예, 2000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하고 교역 관계가 있는 61개국, 이 나라들의 소비자 물가하고 우리나라하고 교역 가중치를 구해가지고 실제 실환율이라고 BIS에서 구하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네. 근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냐 환율이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우리하고 맥도날드 가면 빅맥 햄버거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현재가 4,100원에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4달러 62센트거든요. 근데 빅맥 기술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빅맥 하나 살 돈 4,100원하고 미국에서 하나 살 돈 4달러 62센트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빅맥 환율은 적정 환율은 888원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원화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거네요? 이거로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아까 BIS는 우리나라 원화가 고평가돼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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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맥 기술로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앞으로도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해 보니까요. 네. 현재 상태에서 1,020원, 예. 뭐 1,050원 이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현재는 적정환율인데 그것도 이제 금리 뭐 경상수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경상수지가 시작이 난다면은 이 적정환율은 계속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원화 가치는 더 오르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예. 경제뉴스 뒤집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이번에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알짜 부동산 정보. 이번 주부터는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이슈와 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종코리아 김학권 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값 계속 떨어지네요. 그렇죠. 6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 뭐 하락 요인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지속되는 건가요? 우선 서울에 떨어진 지역을 좀 살펴볼까요? 예. 우선 용산, 뭐 강동, 강서 주로 이제 강북 지역이 많이 떨어졌고요. 강남권도 서초구가 지난 한 주 0.01% 하락했죠. 하락폭은 적지만 6주간 연속 하락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신도시는 분당, 일산이 하락을 했고 광교, 평촌, 김포 신도시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 하락 요인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 그 일반 아파트, 기존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죠. 네.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그 법정 소송이 있었죠. 가락시장 같은 경우. 네. 여기다 또 추가 분담금 문제가 상당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요. 그다음에 2월 26일 날 그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게 사실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가 많이 가세를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여기 이제 실수요들도 상당히 투자 수요가 감량을 하다 보니까 실수요들도 그 관망서로 돌아서면서 강북 등 신도시를 이렇게 확장한 추세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기존 주택 시장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우선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참 상승세에 있었네요. 예. 복병을 만났죠.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차 선진화법 네. 발표로 해서 투자 수요가 위축이 많이 됐고 또 국내 여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악화가 많이 됐죠. 경기 부진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망서로 돌아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그 일반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일반 부장분들이 분양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정부의 또 지속적 규제 완화도 있고 그래서 기존 주택 시장이
그 신규 분양 시장이 기존 주택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이 속도를 내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래도 투자성 굉장히 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 수요들이 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3, 4분기 정도는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내년쯤이면 아마 좀 회복세가 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4분기부터 시작해서 한 내년 초반. 그렇죠. 내년 예. 상반기쯤에는 좀 상반기에. 회복세가 좀 두드러질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신규 분양 시장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죠. 온도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걸까요? 아직도 뭐 지금 전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신규 분양 시장을 선언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전세값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참에 집을 사는데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분양 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 분양을 받으면 자금 활용이 굉장히 쉽잖아요. 예. 계약금 10%만 쓰면 집을 계약금을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그 분양가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분양가도 싸고 또 최근에 분양한 것들이 중소형 위주로 분양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또 전매택을 뭐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수요가 많이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 받으신 분들의 이렇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장기적으로 집가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분양을 받아놓고 여의치 않으면은 전매를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살아도 된다. 또 지금보다는 현재 분양을 받으면 입주는 한 2, 3년 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보다는 분양 시장이 좀 부동산이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신규 분양 시장이 상당히 좀 그 호조를 이루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신규 분양 시장이 향후 기존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선행지표로 봐도 될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기존 주택 시장 아까 복병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침체기를 걷고 예. 있는데 신규 분양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게 이제 그 청약 경쟁이 높아지고 그다음 프리미엄도 많이 붙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관망사로 돌았던 수요자들하고 하여금 지표상 굉장히 높아지니까 기존 주택 시장도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뭐 전매 얘기를 딱 듣자마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떴다방이요. 이게 정말 뭐 어떤 그 분양권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는 어떤 잣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지 될까? 이게 떴다방이 자꾸 나타나는 것을 좋게 봐도 될까요? 이게 시장 분양 어떤 시장에서만 보면 예. 사실은 이제 필요악이라고 저희가 또 부르고 있거든요. 예. 워낙 안 좋을 때는 떴다방대로 오라고도 전혀 안 오는데 그렇죠. 시장이 개선되면 떴다방들이 나타나서 뭐 투기 조장을 한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 신도시라든지 뭐 네. 부산이라든지 대구 일부 지역에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떴다방들이 가세해가지고 청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붙고요. 많이 붙습니다. 예. 뭐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 6천까지 붙은 굉장히 많이 네. 붙죠. 이렇게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일반 투자자들도 사실은 치고 빠지기 식으로 청약을 항상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자 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당첨 받기 굉장히 어렵죠. 이러면 당첨이 안 되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또 분양권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집값 상승 요인으로 또 발생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분양시장 침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 시 문제가 될 소리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구입할 때는 선별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악이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을 부추겨서 지금 너무나 침체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좀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정말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으로 값만 올려놓고 이러면은 상당히 또 문제가 되겠죠. 정말 부작용이 굉장히 크습니다. 근데 예. 이게 이제 떴다방들이 진출하는 지역하고 아파트가 따로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시장이 좀 그 신규 분양 시장이 개선이 됐긴 했습니다만 네. 전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디 가나요? 이 떴다방들은 어디로 가나요? 지금 뭐 부산 같으면은 뭐 해운대에 분양을 하는 지역이라든지 대구는 워낙 좋으니까 대구는 어느 지역에도 갈 수 있고 또 지방에 요즘 혁신도시들 분양들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혁신도시들은 공급들을 또 좋은 지역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프리미엄이 또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집중적으로 떴다방들이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5월에 보면은 또 분양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이 많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또 과잉 공급 때문에 가격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어제 그 조사한 걸 보면 무주택 수요하고 평형 확장 수요가 한 570만 명 정도가
대기 수요가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지금 했는데 그렇죠 많긴 하죠. 근데 최근에 그 대구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한꺼번에 분양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양이 많다 보니까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2008년, 2009년에 그 입주 시 때 입주가 돼가지고 건설사도 애를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그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지금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입주 시 부담감이 좀 덜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3, 4천 가구만 그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은 거의 수요가 고갈될 정도로 분양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나중에 입주 때 그 미입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이런 지역도 좀 그 분양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 예전에는 정말 뭐 사두면 돈 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임대 수익률 보니까 2010년 이후 최저치 뭐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4월 오피스 임대 수익률이 5.6%로 2010년 7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거든요. 네. 요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3, 4년 사이에 공급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1년 사이에 뭐 한 2, 3만 가구씩 공급을 했으니까 굉장히 공급도 많아졌고 더군다나 그 전세를 또 월세로 전환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많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 2, 3년 사이에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는 거의 한 1,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여기다 이제 경쟁 상품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입주도 그렇죠. 많이 늘어서 늘고 또 오피스텔 그 거주자들이 수익이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대 수익률은 엄청나게 낮아졌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지금 매매가도 많이 낮아졌을 것 같고요. 사둬도 괜찮을까요? 우선 그 과잉 공급으로 인하고 그다음에 임대 선진화 방안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해요 현재. 네. 그래서 따로 무작정 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데 우선 임대 수요가 많은 예를 들어 대학가라든지 그 업무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채 두 채 이상을 구입을 하면 주택 임대차 사업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취득세하고 재산세 면제하고 일부 또 감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의 전세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 대용으로 투룸 이상 오피스텔을 또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투룸 이상은 사실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굉장히 싸고 또 이게 전매도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 투룸 이상은 실수요자들은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 수익률은 상당히 좀 떨어진 상태니까 그렇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사놓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세제상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예.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으니까 투룸 이상들 평균 굉장히 잘 뽑거든요. 건설업체들이. 예. 이런 그 투룸 이상 오피스텔을 잘 선택을 하면 아파트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권 세준코리아 대표였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어느새 또 2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생생경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놓친 방송이나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웹사이트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도 공개를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어버이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